문재인 대통령이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해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애초보다 앞당겨 이번 주에 결론 내기로 했습니다. 중국에서 전량 수입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용 마그네슘도 현지 생산이 차질을 빚는 등 이른바 차이나 공급 리스크에 노출된 원자재가 많아 제2 요소수 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가 요청한 반도체 공급망 자료를 시한에 맞춰서 제출했습니다. 막판까지 자료 공개 범위를 고심했던 두 기업은 고객 정보 등 민감한 내부 정보를 제외하고 자료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2,000명 아래였지만 위중증 환자는 16명 늘면서 425명을 기록해 지난 8월 하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고령층 확진자가 늘고 이들이 취약한 겨울철에 접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천안함이 11년 만에 부활합니다. 잠수함을 잡는 호위함으로 거듭나 오늘 진수식을 여는데 과거 천안함처럼 서해 북방 한계선을 수호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내일은 추위가 찾아오면서 낮에도 예년 기온을 크게 밑돌아 쌀쌀하겠고 내일은 더 추워집니다. 오후에도 곳곳에서 비가 이어지고 강원 산간에는 내일까지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요소수 공급 차질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국민께선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요소수가 시급한 곳은 공공부문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게 하고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공급망 불안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위협 요인이라며 특정 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품목에 대해선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이를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해서 사용할지 여부, 이르면 이번 주에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차량용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요소수가 필요한 화물차 55만 대에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개훈이 기자입니다. 지난달 중국이 요소 수출을 제한하면서 국내에서 차량용 요소수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우선 난방과 발전 등에 활용되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 가능한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분석을 맡았는데 현재 1차 시험을 마치고 실제 차량에 주입해 주행 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시험 결과 차량용 요소수 승인 기준 18개를 통과하면 산업용 요소수도 차량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초 결론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긴박한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이번 주에 결과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보유한 산업용 요소수를 경유차에 사용할 수 있다면 요소수 공급이 시급한 화물차 55만 대에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허용되는 오염물질 총량의 한 60%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소수 투입을 좀 줄이거나 하더라도 허용 총량 범위 내에서 충분히 아직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오염물질 과다 배출 문제는 기업들이 허용되는 총량제 내에서 관리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산업계와 개별 차량의 배출 제한을 푸는 건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환경정책이라는 게 한번 정했으면 다시 후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생계와 환경의 논리가 충돌을 하게 될 때 중요한 가치가 그렇죠. 어떤 가치를 거예요. 선택해야 되는지 이거 사회적 여론인 거죠. 이런 가운데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단속반은 당장 매점 매석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는데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정부는 경고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네, 이렇게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제2의 요소수 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각국의 자원 확보 전쟁 탓에 마그네슘 등 필수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며 일부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상우 기자입니다. 수출 한국의 1등 공신 품목의 하나인 자동차. 요즘 인기 차종을 구매하려면 1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업계는 요즘 중국발 요소수 대란을 보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차체와 램프 등의 관련 부품 제조에 마그네슘 덩어리인 마그네슘 인곳이 사용되는데 100% 중국 수입이기 때문입니다. 수입량은 지난 2010년 약 940만 kg에서 2017년 1,439만 kg, 올해 9월까지 1,070만 kg으로 급증하고 있고 여기에다 수입액도 늘고 수입 비중도 계속 100%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마그네슘의 수출이 원활하지 않고 알루미늄 합금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원료가 되는 마그네슘이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력난으로 중국 정부가 생산을 통제하면서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있고 따라서 알루미늄 합금 생산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차이나 공급 리스크는 마그네슘뿐만 아닙니다. 반도체와 고강도 강철 등을 만드는 데 투입되는 산화 텅스텐은 의존도가 지난해 98%, 올해 9월 현재 94.7%나 됩니다. 또 전자제품의 소형화와 경량화하는 데 활용되는 네오듐은 연구자석은 지난해 88%, 올해 9월 현재 86%입니다.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수산화 리튬은 지난해 81%에서 올해 9월 현재 83.5%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전체 수입 품목 약 13,000여 개 중 중국 등의 특정국에 80% 이상을 의존하는 품목이 4,000여 개, 3분의 1쯤 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휴일 영향으로 이틀 연속 2,000명 아래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는 18명 증가했고 위중증 환자는 16명 늘어난 425명으로 74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자세한 신규 확진자 현황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715명입니다. 전날보다 43명 줄면서 이틀 연속 1,700명대이자 2,000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닷새 연속 2,000명을 넘었는데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휴일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월요일 1,600명대, 지난주 화요일 1,500명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확진자 수가 더 늘었습니다. 따라서 수요일인 내일부터 휴일 효과가 사라지면 지난주보다 확진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과 헬로윈데이 등의 영향이 이번 주 중후반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돼 방역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전날보다 줄었지만 위중증 환자는 16명 늘면서 현재 425명입니다. 4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8월 27일 427명 이후 74일 만에 최다입니다. 관련 집계가 시작된 지난해 6월 이후 최대였던 지난 8월 25일 434명에도 근접한 수치인데요. 최근 신규 확진자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율이 늘고 있고 고령층에게 취약한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자 역시 18명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누적 사망자가 3,000명에 육박했습니다.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1,698명, 해외 유입이 17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659명, 경기 524명, 인천 110명 등 수도권이 1,293명으로 국내 발생의 76.1%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은 경남이 76명, 충남이 60명, 경북 48명, 부산 46명 등입니다. 백신 접종 현황은 1차 신규 접종자가 11만여 명 늘었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16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률은 1차가 81.1%, 접종 완료가 76.9%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60살 이상 고령층에서 돌파 감염 비율이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요양병원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요양병원 환자와 종사자에 대한 추가 접종을 4주 앞당겨서 내일부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 응암동 요양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백신 접종이 가장 먼저 진행된 곳 요양병원인데 최근 돌파 감염이 속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 기자가 나가 있는 요양병원에서도 돌파 감염 사례가 나왔다고 하던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건물 고층에 있는 이곳 요양병원은 전용 엘리베이터를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을 오가는 이들은 모두 입구에서 체온 측정 등을 하도록 하는 등 방역 관리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는데요. 이곳 요양병원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2일입니다. 종사자 1명이 처음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어제 기준 모두 53명이 감염됐는데요. 환자 39명, 종사자 14명입니다. 이 가운데 환자 27명, 종사자 12명은 접종 완료 뒤 2주가 지나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이른바 돌파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경기 용인시 요양병원에서도 돌파 감염이 속출했는데요. 지난 2일 병원 종사자가 처음으로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지금까지 확인된 확진자만 58명에 달합니다. 환자가 47명, 종사자가 11명으로 방역당국은 이들 대부분이 돌파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곳 요양병원에선 사망자도 2명 나온 상황입니다. 수도권 곳곳에서 돌파 감염이 확산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내일부터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고위험 시설 환자, 종사자 50만 명에 대해 추가 접종을 시작합니다. 추가 접종은 기본 접종을 마친 뒤 6개월 뒤에 하는 게 원칙인데요. 돌파 감염이 속출하면서 접종 완료 시점부터 5개월이 지나면 추가 접종할 수 있도록 시점을 4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시는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대해 시설별 접종률을 높이고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 관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네, 김혜린 기자. 이렇게 요양병원 외에도 다른 위험군에 대해서도 곧 추가 접종이 진행될 예정인 거죠? 네, 오는 15일부터 추가 접종 대상이 본격적으로 확대됩니다. 50대와 18살에서 49살 사이 기저질환자에 대한 추가 접종이 시작되는 건데요. 돌봄 종사자, 특수 교육 보육 종사자, 보건교사, 사회 필수 인력 등 우선 접종 직업군에 대한 추가 접종도 진행됩니다. 또 같은 날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도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환자나 종사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추가 접종은 해당 기관에서 자체 접종으로 진행되는데요. 방역당국은 접종에 앞서 시행 지침을 안내하고 수요 조사를 통해 백신 필요 물량을 공급해 자체 접종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응암동 요양병원 앞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자막을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 지금 경기도 여주시 전체 정전이 발생해서 아파트 단지와 신호등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전 10시 26분부터 여주시 전체 정전이 발생을 했고요. 지금 자막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주요 도로와 신호등 등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현재 수신호로 교통 상황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정전의 구체적인 원인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한국전력이 현재 원인을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여주시 전체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10시 26분쯤부터 정전이 발생을 했고 주요 도로에 신호등 등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이 수신호로 교통 상황을 정리를 하고 있고요. 정확한 원인은 아직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경을 폐쇄했던 미국이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2년여간 사실상 금지됐던 해외여행이 풀리면서 공항에는 감격의 상봉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미국 뉴저지의 뉴워크 국제공항. 두 남녀가 만나자마자 뜨겁게 포옹합니다.
약혼한 사이지만 코로나19로 생이별했던 두 사람은 국경이 개방되자마자 네덜란드에서 날아와 눈물의 상봉을 했습니다. So we're really happy that Jews Customs is opening, and really happy that we can be together and build our lives together because it's been tough. 프랑스에 사는 할머니도 미국에 떨어져 사는 손주들을 오랜만에 만날 생각에 설레는 마음입니다. J'aurais aimé pouvoir y aller plus tôt. Oui, oui, ça a été long de pas voir enfants et petits-enfants depuis 1 an et demi. Donc j'attendais impatiemment que ça ouvre. 코로나19 확산으로 빗장을 내걸었던 미국이 유럽 등 33개 나라의 국경을 개방했습니다. 2년여 가까이 금지됐던 해외여행길이 열리면서 공항마다 감격스러운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내 주요 공항은 물론 육지로 연결된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 등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Pues sí, es triste no poder visitar a nuestras familias acá en Estados Unidos. Y pues por eso ahorita que ya se abrió, pues vengo.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와 음성 판정 서류를 내야 비행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국경 개방으로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항공사들은 미국행 항공편을 늘리고 대형 여객기를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This is my first time going overseas in over 2 years. It's very exciting. It was so great to get on the plane and travel. 코로나19로 국경이 폐쇄되고 여행객이 급감하면서 미국에서 사라진 일자리만 100만여 개. 미국 정부는 이번 국경 개방이 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미국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에 요구한 자료 제출 시한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세계 파운드리 1위 업체인 타이완의 TSMC가 이미 낸 데 이어서 우리나라의 삼성과 SK도 마감 날짜에 맞춰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자동차용 칩 부족 문제로 불거진 반도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삼성 등 업체를 불러 모았습니다. 반도체가 기간 산업이라며 미국에서도 최소한의 생산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hips like the one I have here, these chips, these wafers, are batteries, broadband, it's all infrastructure. This is infrastructure. So look, we need to build the infrastructure of today, not repair the one of yesterday. 이후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는 더 확대됐고 여러 차례 회의 끝에 지난 9월 말 미국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반적인 것에서부터 재고와 주문, 판매, 고객사 정보 등 민감한 정보에 이르기까지 26개 항목을 예시했습니다. 관련 기업들이 고객사 정보 등 기밀 정보 제출에 난색을 표하자 미국 정부는 자동차용, 휴대전화용, 컴퓨터용 등 산업별로 제출하는 것도 양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공개 자료와 기밀 자료를 구분해서 상무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0여 개 기업이 제출했으며 세계 파운드리 1위 업체인 타이완의 TSMC도 포함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은 고심 끝에 마감 날짜에 맞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공급난 해소를 위한 전방위 대책을 만들 계획입니다. 다만 우리 기업들의 제품은 공급 부족 현상이 상대적으로 덜한 메모리 반도체 분야가 주력이어서 미국 정부가 내놓을 대책에 따른 영향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회비를 받고 유망한 종목을 추천해주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주식 리딩방 피해 신고 사례는 2,300건으로 작년 동기와 비교해 거의 2배로 급증했습니다. 박병한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산시의 사는 A씨는 주식 리딩방에서 투자 상담을 받았다가 큰 낭패를 보았습니다. 증권방송이라는 업체에 연회비를 내고 회원이 됐지만 제대로 된 상담은 받지 못했고 손실은 30%에 달했습니다. 나머지 원금이라도 건질까 해약하려 했지만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정형이 주고 나서 한 달이 지났는데 수익은 고사하고 마이너스가 한 30% 됐어요. 회비라도 좀 환불받고 싶어서 얘기를 했더니 얘기하고 난 다음부터는 전화도 안 받고 카톡 대답도 없었어요.
올해 9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유사투자 자문업 민원 건수는 2,315건에 달했고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98.2%가 증가한 것입니다. 금감원은 이런 3건의 위법 혐의를 적발했고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1:1 또는 양방향으로 하는 불법 자문 사례도 17건 적발했습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계약 체결 전 계약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을 부탁드리고 계약 내용상의 수익 보장 약정 등이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 체결된 이후에도 임의 매매 등의 불법 행위가 있는지 유념하여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640개 업체를 점검해 불법 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이트 차단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암 환자나 수술 후 환자가 겪는 극심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약품인데요. 이를 처방받아 마약으로 투약한 거짓 환자들과 달라는 대로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해준 의사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양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여성이 목발을 짚고 약국을 찾아와 마약성 진통제를 사갑니다. 다리 수술을 받은 부위가 너무 아프다며 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 처방을 받아온 겁니다. 하지만 여성의 행동은 모두 연기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의사를 속여 마약성 진통제를 구입하고 패치를 붙이거나 가열에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한 26명이 적발됐습니다. 환자로 과장한 피의자들이 저희가 몇 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너무 통증이 심하다, 이렇게 의사를 속였습니다. 또 이 과정의 의사 9명은 암 환자나 수술 후 환자에게 쓰는 펜타닐 성분의 마약성 진통제를 간단한 문진만으로 처방해 준 거로 파악됐습니다. 진단서, 수술 병력, 마약성 진통제 처방 이력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심지어 다른 사람 명의로 진통제를 처방해 주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피의자들은 마약성 진통제를 손쉽게 처방해 주는 병원들을 찾아낸 뒤 정보를 공유해가며 약품을 구매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마약 투약을 목적으로 약을 사려는 사실을 짐작하면서도 처방해 준 거로 보고 의사들 역시 똑같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난 5월 경남에서 10대 40여 명이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한 혐의로 붙잡혔고 8월 서울에서도 문진만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한 의사가 검거되는 등 비슷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이 도입됐지만 이용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환자의 오남용 이력을 확인하시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투약을 혹은 처방을 거부하실 수 있으십니다. 경찰은 환자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마약을 처방해 줄 경우 의사들 역시 언제든 마약 사범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처방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천안함이 11년 만에 잠수함 탐지 능력을 갖춘 최신의 호위함으로 부활해 다시 서해를 지키게 됩니다. 대공, 대함, 대잠수함 작전은 물론 대지상전까지 수행할 수 있는 해군의 신형 호위함 7번 함인 천안함 진수식이 오늘 오후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거행됩니다. 해군은 도시 이름을 호위함 이름으로 써왔는데 천안함 이름을 다시 써달라는 유족회와 천안함 재단 등의 요청을 고려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천안함 명칭을 공식화했습니다. 천안함은 잠수함의 추격을 받을 때는 소음이 적은 전기 모터를 쓰고 반대로 잠수함을 쫓을 때는 힘이 좋은 가스터빈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와 함께 잠수함 잡는 어뢰 홍상어 등을 갖춰 잠수함 대응 능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른바 윗선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의 코로나19 연쇄 감염으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시간과의 싸움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검찰이 어제는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구속 이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했는데 현재 수사는 어떤 부분에 집중돼 있습니까? 네, 윗선 규명 부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막대한 특혜를 주는 대신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최소 65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배임 혐의에 연루된 성남시 관계자 등을 밝혀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부실장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보좌관에 초점이 맞춰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배임 혐의의 주범격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휴대전화를 내던지기 직전 통화한 사실이 확인돼 말 맞추기 의혹이 불거진 데다가요. 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본인이 인정한 최측근 인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정진상 부실장은 유 전 본부장과의 당시 통화 사실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따로 보고하진 않았고 자신은 수많은 산하기관 중 하나인 도시공사 결제 과정에 아는 바가 없다고 일축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어제 구속 이후 처음으로 소환한 김만배, 남욱 두 사람을 상대로 정진상 부실장의 연루 여부를 비롯한 윗선 규명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가 뇌물 30억 원을 건넸고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의 연결고리 역할로 지목된 최윤길 전 성남시 의장의 관여 정도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진상 부실장과 최윤길 전 의장은 물론 다른 성남시 관계자에 대한 소환이 조만간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장동 의혹 수사팀이 코로나19에 연쇄적으로 감염돼서 수사 차질 우려도 있었지 않습니까?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김만배, 남욱 두 사람을 지난 4일 구속 이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는가 했습니다만 여파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두 사람은 물론 다른 주요 사건 관계인도 오늘은 소환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조사한 부분을 정리하고 혐의를 다지는 차원도 있겠습니다만 수사팀의 코로나19 연쇄 감염 여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래 내일로 예정됐던 유동규 전 본부장의 첫 재판 기일에 연기를 신청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법원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의 첫 재판 기일을 2주 늦춘 오는 24일로 다시 잡았습니다. 검찰이 배임 혐의 다지기와 윗선 또 정관기 로비 의혹 등 갈 길이 바쁜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단단히 발목이 잡힌 모양새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수사팀을 이끄는 경제범죄 형사부의 부장검사 등 검사와 수사관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단검사 결과 다행히 코로나19가 더 확산하지는 않으면서 음성 판정을 받은 수사팀원들은 대부분 복귀를 했고요. 주임검사도 다른 부장검사가 맡아 수사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김만배, 남욱 두 핵심 인물의 신병은 확보했지만 오는 22일 전까지 재판에 넘겨야 하는 상황에서 검찰은 시간이라는 또 하나의 극복해야 할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오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으로 알려진 대장동 사업 분양 대행을 맡았던 업체 대표 이모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회사 돈 100억 원을 이 씨에게 건넸는데 박 전 특검을 염두에 둔 돈 거래가 아닌지 의심되는 돈이라서 검찰이 돈이 오간 경위와 돈의 성격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우철입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죠.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내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다시 소환됩니다. 공수처는 내일 오전 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부하 직원에게 여권 인사를 향한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공수처는 손 검사를 처음으로 불러서 13시간 남짓 강도 높게 조사했지만 손 검사는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지시 의혹 사건도 윤 후보를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는데 내일 손 검사를 상대로도 관련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속보를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 경기도 여주시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주요 교차로에서 수신호로 교통지도에 나섰고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 신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네,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우선 저희 제보 화면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주 시내 교차로인데요. 신호등이 꺼져 차들이 어찌할 줄 몰라 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인근 상가에도 모두 불이 꺼져 있는 상황인데요. 낮이라 구체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불이 모두 꺼져 있습니다. 여주시 일대에서 대규모 정전이 시작된 건 오늘 오전 10시 26분쯤입니다. 신호등을 비롯해 가정집, 사무실 등 모든 전기가 들어오지 않게 된 건데요. 시청은 물론 학교와 은행까지 정전돼 업무에 차질을 빚는 등 사실상 도심이 마비됐습니다. 시청은 현재 자체 발전기를 긴급 가동해 최소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신호등도 상당수가 꺼지면서 경찰은 일단 인력을 총동원해 주요 교차로에서 수신호로 교통지도에 나섰습니다.
소방당국에도 20분 만에 8건이 넘는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가 접수돼 구조에 나섰습니다. 한국전력은 여주 변전소에 있는 전력 설비가 고장나 정전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일단 복구 작업에 나서기는 했지만 정확한 복구 완료 시간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보 화면부터 보시겠는데요. 여주 시내 교차로인데 신호등이 꺼져 있고 차들이 어찌할 줄 몰라 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인근 상가에도 모두 불이 꺼져 있는 상황인데요. 낮이라 구체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불이 모두 꺼져 있습니다. 여주시 일대에서 대규모 정전이 시작된 건 오늘 오전 10시 26분쯤입니다. 신호등을 비롯해 가정집, 사무실 등 모든 전기가 들어오지 않게 된 건데요. 시청은 물론 학교와 은행까지 정전돼 업무에 차질을 빚는 등 사실상 도심이 마비됐습니다. 시청은 현재 자체 발전기를 긴급 가동해 최소한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입니다. 교통신호등도 상당수가 꺼지면서 경찰은 일단 인력을 총동원해 주요 교차로에서 수신호로 교통지도에 나섰습니다. 소방당국에도 20분 만에 8건이 넘는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가 접수돼 구조에 나섰습니다. 한국전력은 여주 변전소에 있는 전력 설비가 고장나 정전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일단 복구 작업에 나서기는 했지만 정확한 복구 완료 시간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주시의 대규모 정전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부인의 낙상 사고로 오늘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내일 광주행을 예정하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그에 앞서 4.19 혁명 기념탑을 참배합니다. 양당은 재난지원금과 50조 손실보상을 두고 계속해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권민석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고요? 네, 이재명 후보 부인인 김혜경 씨가 오늘 새벽 1시 반 자택에서 낙상 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고 이 후보가 간병하면서 곁을 지키고 있다고 민주당은 밝혔습니다. 이 후보 측은 김 씨가 크게 다치진 않았고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낙상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이 후보는 가상 자산을 주제로 한 청년 간담회와 청년 소방관들과의 만남, 전국 여성대회 참석 일정을 모두 보류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이 후보가 주장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 차원에서 공식화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 대책회의에서 내년 1월을 목표로 전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원은 올해 초과 세수분 납부를 내년으로 미루는 방식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세 고삐도 조였는데요.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윤 후보가 제안한 50조 원의 자영업자 피해 보상안은 표를 구걸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가 채무가 늘었다고 공격하더니 집권 100일 만에 50조 원을 늘릴 수 있겠느냐는 반박입니다. 네, 권민석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어떤 일정을 소화합니까? 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오후 1시 반 국립 4.19 민주묘지를 방문해 4.19 혁명 기념탑을 참배합니다. 그리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전국 여성대회에 참석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불참하게 되면서 이 자리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후보 선출 후 처음으로 상견례를 하게 됩니다. 윤 후보는 여성 정책 공약을 내세우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 표심에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윤석열 후보 총력 지원에 가세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윤 후보의 50조 원 자영업자 피해 보상 방안과 관련해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당장 올해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집권하면 추경 예산 등으로 윤 후보 공약을 실천할 방안을 찾겠다고 엄호했습니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를 충분히 보상한다는 원칙 아래 지출 구조 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당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라디오 출연해서 콘셉트가 있는 선대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메머드급 선대위와는 다른 실무형 선대위 구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윤 후보도 통합형 선대위 구성 방안을 당과 협의하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온도차를 조율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국민의힘 후보 선출 뒤에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또 다수 발표됐다고요. 네, 지난 5일 후보로 확정된 후 윤 후보가 큰 정치 이벤트 직후 지지율이 상승하는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 5개 모두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섰는데 많게는 10%포인트 넘게 차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픽 보면서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T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윤석열 후보가 43.0%, 이재명 후보는 31.2%로 집계됐습니다. 11.8%포인트 격차로 오차범위 밖까지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윤석열 46.2%, 이재명 34.2%로 지지율 격차가 12%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지상파 방송사 여론조사 격차는 다소 적었습니다. KBS가 의뢰해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34.6%, 이재명 28.6%로 6%포인트 격차, 오차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BS가 의뢰해서 넥스트리서치가 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역시 윤석열 34.7%, 이재명 30.7%로 오차범위 아닌 4%포인트 격차였습니다. 윤 후보가 현재 추세상으로는 우위에 있는 건 명확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우원식 공동선대위원장은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국민의힘 경선 기간 지지층 응답률이 높은 시기에 조사된 거라 약간 착시도 있는 것 같다고 의미를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회 상임위 일정도 정리해 주시죠. 네, 국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서 경제부처를 상대로 내년도 예산안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후보가 주장해온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문제와 50조 원을 투입해 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윤 후보 주장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두 사안 모두 재정 여건상 쉽지 않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도 전체 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등 관계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데요. 이 후보의 대장동 관련 의혹과 윤 후보의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을 고리로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권민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요소수 공급 차질 문제와 관련해서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나아가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수입을 의존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면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앞서 어제 요소수 공급 차질 문제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참모회의 지시사항이 전해졌는데 오늘은 직접 언급했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요소수 공급 차질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급한 곳은 공공부문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나친 불안이 시장 혼란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한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부가 수입 지체를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수입 대체선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국제 분업 체계가 흔들리고 물류 병목 현상과 저탄소 경제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공급망 불안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되었다고도 진단했습니다. 특히 특정 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면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첨단 기술 영역 전략 물자뿐만 아니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까지도 수입선을 늘리고 기술 자립할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입니다.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우리나라는 올해 2% 초반대에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나연수 기자, 지난주까지 이어진 유럽 순방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주재한 회의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 밖에 어떤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문 대통령은 오늘 정확히 정부 임기가 6개월 남은 시점이라며 마지막까지 민생에 전념하며 완전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부터 밝혔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되면서 국민의 일상이 활력을 되찾고 있다며 다시 뒷걸음질 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코로나와 공존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일상에서 방역과 백신, 경제와 민생이 조화를 이루고 자율 속에서 더 절제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물론 백신 접종의 필요성도 더욱 중요해졌다며 성숙한 공동체 의식으로 힘을 모은다면 일상 회복에서도 K-방역을 완성할 수 있으리라고 말했습니다. 7박 9일 동안의 유럽 순방에서 한층 격상된 한국의 위상을 실감했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도 거듭 확인했다며 우리는 어느덧 세계가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자신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룬 국가적 성취이고 자부심도 국민이 가져야 할 몫이라며 정부는 국격 상승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매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요소수 품귀에 국내 업계가 비상입니다. 아껴 쓰고 버티면서 들어올 물량을 기다린다고는 하지만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제2, 제3의 요소수 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원료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다른 품목도 리스크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먼저 요소수 관련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심각하다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수님께서 분석하기에는 어느 정도 상황이 안 좋은 겁니까? 예, 요소수가 일단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많은 뉴스에서 나왔지만 결국은 질소산화물이라는 공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역할을 하죠. 이런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오는 데는 발전소 같은 굉장히 큰 곳이 있을 수 있고요. 디젤 자동차 같은 어떤 소형 혹은 대형 물류를 중심으로 하는 물류망을 관리하는 이런 데 중심이 되는 이 디젤 자동차가 있을 텐데 사실 최근 이슈가 되는 것은 이 물류 자동차. 왜냐하면 산업용하고 이런 운송용하고 이런 요소수의 어떻게 보면은 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산업용 같은 경우는 재고가 굉장히 많이 있죠.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재고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물류망입니다. 사실 물류망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야기로 하면 혈액이죠. 몸으로 비유하자면 이제 혈액이기 때문에 이 물류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 그럼 제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그 말은 어떤 것이냐. 결국 전반적인 생산 자체 그리고 소비까지 차질이 있게 된다. 간단히 얘기해서 뭐 여러분들이 사는 어떤 기저귀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이런 거 전체가 공급이 끊기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체에 있어서도 석유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급이 잘 안 될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이 결국은 건설 분야 역시 어떻게 보면 포크레인이라든지 여러 운송 장비 역시 이런 요소수를 많이 쓰기 때문에 건설업에까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요소수 문제가 실제화되지는 않았죠. 물류망이 끊기거나 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는 굉장히 심각하지만 이게 현실화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실제 이제 이 요소수가 공급이 중단되거나 거의 없어지게 되면은 물류에 차질이 있게 되고 물류에 차질이 있게 되면은 경제 성장률까지 아마 하락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많이들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수치가 아직 어떻게 되는지는 이 역사적으로 혹은 이 시간에 따라서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유심히 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 뭐 디젤 차량 운행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당장 뭐 택배 못 받을 수 있는 거고 마트에 뭐 음식 나르는 그런 그 화물 차량 운송이 안 되는 거고 건설업체 건설기계 운행 안 되는 거고 또 주유소로 석유 나르는 그런 차량들도 전부 다 디젤 차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생활 전반이 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물이란 것이 혈액이죠. 모든 몸에 혈액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경제에는 늘 혈액이 필요하고요. 이런 잘 관리된 물류망. 결국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 등도 이제 글로벌 물류망이 깨져서 어떻게 보자면 붕괴가 돼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성장률을 올리는 데 문제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동일한 논리가 국내 물류망에도 정확하게 도입이 됩니다. 예. 혈액이 잘 돌고 모든 물류들이 공급 원자재들 그리고 소비재들 이런 것들이 잘 돌아야 소비도 늘릴 수 있고 투자도 늘릴 수 있고 생산도 늘릴 수 있는 이런 삼박자가 다 갖춰질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이 요소수 문제 때문에 모든 운송 체계가 마비될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위기기는 하다라고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상황을 진단을 해주셨는데 정부가 이제 베트남에서 차량용 요소 200톤을 도입하기로 했고요. 호주 수입 물량도 기존 2만 리터에서 총 2만 7천 리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매우 부족한 양이라고 보시면 사실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신문마다 그리고 최근에 결국 분석이 됐기 때문에 이게 하루에 요소수가 얼마나 필요한지 한 달에 요소수가 얼마나 필요한지 사실 최근에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톤수로 따지면 하루에 600톤에서 900톤이라고 이야기하고 리터로 따지면 60만 리터에서 90만 리터까지 이 수치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이게 엄밀하게 연구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수치가 왔다 갔다 하는 점은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걸 한 단 단위로 환산하면 톤 단위로 많이 세는데 한 2만 7천 톤에서 3만 톤이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요소를 1만 8천 톤 수입한다고 해도 보통은 요소가 요소수로 바뀌는데 3배가 든다. 그러니까 물을 희석하기 때문에 3배로 늘어난다고 하지만 2달이 채 못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베트남에서 요소수 200톤 수입해봐야 사실은 하루 물동량에 간신히 대응할까 말까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수치는 굉장히 크지만 그만큼 디젤 차들이 많고 그만큼 산업용 수요도 많기 때문에 결국 수치에 비해서 우리가 지표로 보는 수치에 비해서는 사실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를 비롯해서 관련 기업들이 이렇게 열심히 뛰고는 있지만 일단 그 원료 자체를 구하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구한 원료라고 하더라도 요소수 또는 요소라고 하더라도 그 규모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이런 근본적인 그렇다면 이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측면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할까요? 사실은 이거를 국내 생산할 수 있느냐 혹은 해외에서 수입해야 되느냐 이런 이슈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요소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 요소가 가장 싸게 혹은 쉽게 생산되는 분야는 결국 석유나 석탄이나 천연가스 등 이 원자재, 흔히 말하는 전기를 만드는 이런 공급 원료들을 통해서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이런 것이 많은 중국,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유로존은 천연가스들이 많죠. 중국은 석탄들이 많고 호주도 석탄이 많은데 이런 나라들에서 사실 굉장히 경쟁력이 세다. 이런 것을 바로 어떻게 이용해서 결국은 이 요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우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예. 한국은 어떤 상황이냐? 한국은 이런 천연가스나 석탄, 석유가 굉장히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석유에서 일부 추출한 예전에 많이 이야기를 나오는데 나프탈한 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미 석유에서 한번 추출하고 한 번 더 추출하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만큼 가격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결국은 글로벌 밸류 체인 안에서 중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라든지 유로존이라든지 이렇게 다변화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또 있죠. 문제가 또 있다는 건 어떤 점이냐면 다변화가 단기간에 될 것이냐. 왜냐하면 보통 생산이란 것들이 한 해 생산 혹은 분기 생산이란 것은 결정이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요소 생산이란 것이 원자재 공급, 그러니까 결국 석유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석탄 이런 공급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생산량에 의존해서 요소가 나오게 되는 거고 이 요소 생산이란 게 결국은 이 전반적인 생산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원유, 천연가스, 석유 생산량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단기간에 늘려서 우리가 수입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요소 생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생산 과정 그리고 한국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볼 때 단기간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다변화를 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이런 식의 논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구조적인 문제를 또 안고 있는데 문제가 이런 요소수가 이 요소수 하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가 앞서서 그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 마그네슘, 자동차 부품 원자재로 쓰이는 마그네슘 품목도 중국에서 100% 수입을 해오는 거라고요. 예, 자동차의 마그네슘은 보통 알루미늄을 만든다고 하는데 저도 뭐 이렇게 아주 전문적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 알루미늄은 흔히 말한 경량화 소재입니다. 경량화 소재란 것은 결국 차량의 엔진의 크기는 한계가 있는데 흔히 말해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배기가스를 줄이려 그러면
차체 무게를 굉장히 좀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유럽에서는 이런 알루미늄을 통해서 그 독일 3사라고 하는 이쪽은 좀 가격이 비싼 알루미늄을 통해서 차량 생산을 많이 하고 이렇기 때문에 마그네슘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국 현대기아차는 조금 타겟이 다르죠. 현대기아차는 아주 고급 소재로 가기보다는 흔히 말해서 강판 같은 거를 만들어서 강판의 어떤 성질을 강화시켜서 철강의 성질을 강화시켜서 경량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효과가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얘기냐면 사실 마그네슘이란 게 어떤 비철 금속이죠. 비철 금속은 보통 만들 때 전기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최근 뉴스에 나온 게 어떤 것이냐면 중국의 전기 생산량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럼 당연히 필요 없는 수출에 대한 마그네슘 같은 것들을 굉장히 줄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한국은 유로존에 비해서는 그런 효과, 결국은 차량 생산에 있어서 어떤 구조적인 차이 때문에 효과가 덜 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마그네슘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알루미늄 제품을 쓸 때는 결국 가전제품이라든지 자동차 모든 데 알루미늄이 안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마그네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 특히 100% 오존도란 것은 중국에서 이제 공급망을 줄여버린다면은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역시 공급망의 다변화를 계속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저희가 말로 할 때는 공급망 다변화, 수입처 다변화 이렇게 말로 하지만 정작 그 원료를 수입해서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는 만들어 팔아봐야 가격 경쟁력이 안 돼서 장사가 안 되는데 만들어서 밑지는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전략 품목들은 좀 지정을 해서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니냐, 국가 안보 차원에서 좀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정확한 말씀입니다. 네. 사실 코로나19 이전까지는 반도체가 전략 자산이라고 생각하신 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코로나19가 되고 AI가 만들어지고 자동차, 컴퓨팅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되면서 결국 반도체가 국가 전략 자산이라고 하죠. 미국에서도 그래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한테 결국은 반도체 공장을 미국 내 지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2000년대부터 사실은 경제적으로 보면은 글로벌 밸류 체인의 확산이라는 게 사실 트렌드였습니다. 전 세계가 자유무역을 하고 그 말은 이제 무역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 결국 싼 데서 물건을 사오는 게 무역의 근본 원리인데 기업들은 결국 싼 데 가서 중국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싼 데 가서 물건을 계속 사오게 되고 그만큼 이제 국내 산업들은 경쟁력을 기존에 만들었던 아까 요소의 경우에도 2008년까지 2011년대까지 요소를 만들었는데 도저히 이제 가격 경쟁력이 안 되니까 중국에 의존하게 됐다라고 그런 논리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결국은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 하에서 우리가 필요한 자산들이 뭘까? 우리의 산업 구조는 A, B, C인데 A, B, C에 필요한 전략 자산들의 구성이 어떤 건지 일단 구성을 해야 되고요. 이 전략 자산들에 대해서 글로벌 밸류 체인 자체를 다시 한번 그려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변화를 하나 하는 요인. 네. 그러니까 밸류 체인이라는 것은 사실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중심지가 있고 중심지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우리가 영향을 할지 그 영향력 분석을 하나 해야 되고요. 네. 이 영향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에 대한 보조금을 얼마나 지급해야 될지, 그 전략 자산에 대한 관세 같은 것을 어떻게 지급해야 될지 이렇게 합리적으로 두 가지 방안을 공동으로 체크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아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보조금만으로 운영되면 사실 좋죠. 네. 보조금만 운영되면 좋은데 결국 이 피해, 결국은 보조금만 운영되면 효율성이 안 늘어난다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아마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장에 급한 불을 끈 것과 더불어서 근본적인 보완책, 개선책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도 때이른 추위 속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도봉산 등 수도권 산간에서는 진눈깨비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현재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중부와 호남 지방 곳곳으로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와 호남, 경북 북부 내륙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강원 산간에는 내일까지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한낮에도 찬바람이 체감 온도를 낮추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8도, 대전과 대구는 13도, 부산은 14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비 소식이 잦은 가운데 날씨는 더욱더 추워지겠는데요. 특히 금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0도로 때이른 추위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앤이슈 2부는 정치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